자, 우리 다시 핵심 정리집 102페이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책 결정은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합리 모양을 봤죠, 그죠? 합리 모양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법 맞서 이선정합이라는 어떤 합리 모양에서는 요 네 가지를 가정하죠, 그죠? 이기적 인간, 선언은 완벽하다, 정보는 완벽하다, 합리적이다. 그래서 문제를 정의합니다. 문제 정의에 실패하면 몇 종 오류? 3종 오류. 단의 정책 문제 구조화.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적합성과 적절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목표에 대해서 변동하는 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달성했거나 불가능할 때는 승계, 동태적 보수주의. 수단이 목표가 되고 목표가 수단이 되는 현상을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했습니다. 대안의 탐색과 결과 예측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관적 방법하고 객관적 방법이 있습니다. 객관적 방법은 다시 연장적인 것과 이론적인 거 있다 그랬죠, 그죠? 자,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자, 주관적 방법에서 우리 델파이 꼭 무슨 델파이와 비교해야 된다? 정책 델파이 갑니다. 일반 문제, 정책 문제, 전문가 플러스 알파. 철저한 익명에 대면 토론 안 한다. 여기는 선택적 익명에 공개 토론을 한다. 합의를 유도하느냐, 갈등을 부합하느냐. 브레인스토밍, 명목. 자, 변정법은 찬반 합의니까 찬성 집단, 반대 집단 합의. 명목 집단법은 무슨 토론? 제한적 토론의 투표. 제한적 토론의 투표. 자, 연장적 방법이 있고 이론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연장적인 거 합시다. 추세, 경향, 시계열, 투사, 외삽, 보회,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격변법, 자료전환법 등이 있습니다. 자,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는 거하고 최소화하는 게 있다 그랬죠. 자, 분기점 분석은 뭐라 그랬죠? 악조건 가중 분석의 결과가 바뀌는 그 변수를 연구하는 거라 그랬죠. 민감도는 모형 내의 변화, 상황 의존 분석은 모형 외의 변화가 있습니다. 선택하는데 자 갑니다. 맥스는 무슨 기준? 편익 기준. 미니는 비용 기준. 이렇게 했습니다. 선택합니다. 그래서 뭐와 뭐가 있다? 소망성과 무슨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요것만 중요합니다. 효능공에서 어떤 대안이 능률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무슨 분석? 비시 분석이죠. 자, 편익을 화폐로 환산할 수 없을 때는 무슨 분석? 이시 분석, 비용 효과 분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편익은 뭐만 계산해야 된다? 리얼한 거. 우리가 땅값 상승이라든지 노동자의 임금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 같은 것들은 편익으로 계산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NPV는 0보다 커야 되죠. BC 레이셔는 1보다 커야 되고 IRR이 크면 클수록 좋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1년 뒤에 편익은 현재의 값으로 할인해 줘야 되죠. 할인율이 높아지면 미래 편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사업 채택이 곤란합니다. 그죠? 엄격하게 보는 거죠. 한국의 비용 편익 분석하는 제도 이름이 바로 우리 예타라고 얘기했죠. 그죠? 예타. 4개만 기억합시다. 경제성, 정책성, 균형발전, AHP. 최근에 논란이 되는 거는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도 뭐가 가능하다? 면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의 차이를 쭉 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전체를 우리가 이제 어떤 책에서는 정책 분석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무슨 분석? 정책 분석입니다. 좁게는 요것만 정책 분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대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모든 과정을 뭐라 그런다? 정책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02페이지 정책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냥 넘어갑시다. 5번 다음 페이지. 합리 모형이 있는데 구조적 제약, 인간적 제약, 환경적 제약이 나와 있습니다. 뭐 대충 나눌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거는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감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죠? 넘어가시죠. 자, 6번 여기 중요합니다. 이런 뭐라 그럴까요? 사고, 오류. 자, 다시 합리적 결정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합리적 결정에 실패할 수 있죠. 방금처럼 인간적 측면하고 구조적 측면하고 환경적 측면에서 합리적 결정에 실패할 수 있는데 실패하면 의사결정에 뭐가 발생한다? 오류가 발생하죠.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한번 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전혀 일반론이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해보자. 우리 서론에서 기억나요?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평가할 때 여러분만의 마음의 틀을 사용한다 그랬죠. 경험 법칙. 이걸 뭐라고? 휴리스틱. 그래서 예측 가능한 실패를 범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넛지라고 해서 행동적 시장 실패 넛지죠. 그죠?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구성의 효과. 그죠? 문제 조삼모사입니다. 조삼모사. 문제의 개념 정의를 새롭게 하는 거죠. 무슨 효과? 프레이밍 이펙트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프레이밍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여성 차별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또는 남녀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저번에 했죠. 이거 사회 구성주의죠. 한번 써보시죠. 애완견 vs 무슨 동물? 반려동물. 다시 뭐라고? 애완견 vs 반려동물. 이렇게 하면 같은 현상인데 뭐가 달라져요? 문제를 바라보는 틀이 달라지죠. 그죠? 됐습니다. 지나친 단순화, 기준 배합 왜곡, 무지, 적실성, 실패 집착. 우리 집착, 그죠? 그 다음에 사전 선택, 과잉 동조, 방어적 회피. 집단 사고는 좀 이따가 볼 겁니다. 요즘에는 그 밑에 게 많이 나옵니다. 휴리스틱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만의 제가 쓰는 표현들 하면 멘탈 모델이에요. 멘탈 모델. 여러분만의 현상을 평가하는 여러분만의 틀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항상 오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오류는 대표성 오류입니다. 예에 보시면 사물A가 집합비에 속할 때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사투리를 쓰고 보니까 제가 어디에 속해요? 경상도 남자에 속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아마 경상도 남자 성질 급하던데 이렇게 하면 저보고 어떻게 평가한다? 성질이 맞는데 근데 이거는 오류가 아닌데 뭐 그 사이트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남자들 사이에 뭐 인천 사람 당구 짜겠네요 이런 거 있잖아. 어떤 집단에 속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가 대표성 오류입니다. 앞뒤 게임에서 앞밥 나왔을 때 이제 뒷면 놓을 거랑 전형적인 대표성 오류죠. 그죠? 언제나 확률은 동일하잖아요. 그죠? 이용 가능 휴리스틱인데 사례의 연상 가능성 이런 비행기 사고하고 교통사고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로 여러분들이 뭐 당할 확률이 더 많을까요? 보통은 여러분 비행기 사고가 한번 나면 무조건 텔레비전에 맨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자동차 사고는 막 10중 추돌이나 엄청나게 크게 사고가 안 나면 뉴스에 안 나오거든요. 자, 방금 제가 비행기 사고하고 자동차 사고하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비행기 사고를 연상할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그죠? 우리 어떻게 결론 내린다? 비행기 사고 때문에 당할 확률이 더 많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면 사례의 무슨 가능성? 연상 가능성이죠. 탐색 용이성인데
요것도 재밌죠, 여러분. 영어 단어에서 여러분, 첫 번째 R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을까요? 세 번째 R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을까요? 눈으로 먼저 보이는 거는 첫 번째 R이죠. 그래서 첫 번째 R이 많다 그러면 틀렸어요. 세 번째 R이 더 많습니다. 사례의 탐색 용이성이죠. 상상 용이성. 요거는 이제 10명 중에 2명을 뽑는 거하고 10명 중에 8명을 무작위로 뽑는 것 중에서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8명을 뽑는 게 쉬워? 2명을 뽑는 게 쉬워? 2명을 뽑는 게 쉽잖아요. 사실은 확률은 동일하거든요. 뭐가 더 용이해요? 8명, 2명? 상상하기가 더 용이하죠, 2명이. 무슨 용이성? 상상 용이성. 허위 상관. 그렇죠. 아무 관련 없는 거죠. 상동적으로 하는데. 두 번째 보면 눈꼬리가 올라간 사람하고 내려간 사람 그림 보여주면서 어느 사람이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해요? 눈꼬리가 올라간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아무 관련 없는 거잖아. 아무 관련 없는 거. 허위 상관이고. 자, 있습니다. 고착화와 조정 휴리스틱인데 구설 얘기가 나와 있는데 뭐 그냥 넘어가시고 이거 한 번만 설명해 볼게요. 자, 보세요. 처음에 이게 앵커링이거든. 앵커링. 처음에 기준점이 엄청 중요해요. 자, 이런 거 자, 보세요. 우리가 다 회사 직원이야. 내가 사장이야. 요즘 매출이 왜 이렇게 문제야? 야, 매출 올릴 수 있는 방안 다 가져와봐. 그렇게 딱 꺼내놓으면 여러분들이 막 조사를 해서 뭐 30%, 20%, 50%, 뭐 100%할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제가 어떻게 해요? 최소한 10%는 올려야 돼. 그러면 제가 딱 앵커링, 기준점을 딱 해줬죠. 그럼 여러분 전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5%, 17%, 20% 이런 식으로 딱 꼭 기준에 딱 맞춰서 그다음부터 조정에 들어간다는 거야. 앵커링. 무슨 거? 딱 10%에 고착화되고 거기서부터 미세 조정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요걸 잘 이용하면 돼요. 나중에 남자친구나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남자분도 잘 들어. 내가 이거 성공했는데 우리 와이프는 나중에 알았다. 여자한테 첫 선물할 때 첫 선물의 기준점이 100만 원이면 그다음부터는 100만 원 밑으로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첫 선물은 뭐부터? 여기 빠는 500원짜리 헤어핀부터 시작하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2,000원짜리 해주면 무려 4배나 비싼 게 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게 약간 좀 잡설인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죠. 그 핸드폰이 오기 전에는 약속 시간에 이제 기다릴 때 어디서 잡는 게 가장 현명했는지 아세요? 서점에서 약속 시간 잡는 게 진짜 현명하거든. 왜냐하면 서점에서 이렇게 책 보고 있으면 좀 늦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죠? 전 항상 이렇게 서점에서 약속을 잡아가지고 그때 와이프한테 좀 점수를 땄지. 전 여자친구 현 와이프. 그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음에 들면 이제 좀 와이프한테 책을 선물을 좀 많이 해줬어요. 와이프 나중에 들으니까 참 쓸데없는 선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결혼하고 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오이 팔아먹었는지 없더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여자들은 좋아하는 책들이 뭐 로맨스 소설이나 이런 거잖아요. 저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뭐 한국 사회 어떻게 변형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책들 있잖아. 그때 나는 생각이 좀 있었지. 아, 결혼하면 어차피 내 책 되니까 보관 방법만 좀 달라질 뿐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책이 막상 없더라고요. 그때 좀 점수를 좀 땄었지. 그지? 다시 여자분들은 반대로 어떻게 해요? 항상 이제 앵커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꾸 발작이는 거 우리 와이프 요즘에 이제 뭐라 하지? 동네 아줌마들하고 하니까 뭐 어떤 놈이라고 좀 하는데 뭐 티파니 뭐 600만 원짜리 반지를 내가 그놈 잡아서 족쳐야 되는데 아마 거짓말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저 앵커링을 하는 거야 지금 이제 어떻게? 티파니 야 어디서 말도 티파니 기준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알았죠? 이게 앵커링입니다. 앵커링. 자 넘어갑시다. 자 6절입니다. 요거 칠판 잠깐 보시면 우리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쭉쭉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한번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에도 했었죠. 자 갑니다. 합리 모형하고 정반대에 있는 게 무슨 모형이라고요?
쓰레기통 모형이라 그랬고, 중간에가 무슨 모형이다? 만종 모형인데, 요거는 의사결정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 정책 결정자들이 결정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은 무슨 모형이다? 점정 모형이다. 그래서 현우야, 암기법 기억하냐? 기, 목, 개, 참, 분. 그죠? 기존 정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목표와 수단의 상호존, 계속적 결정에, 참여적 결정에, 제한, 분석의 제한, 이렇게 해서 기목, 개참분이 있습니다. 좀 더 다시 확인할게요. 자, 근데 언제 합리하고 언제 점정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무슨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상황 모형, 전략 모형인데 아미타 예치원이는 두 개를 섞어 믹스 스캐닝. 그래서 근본 결정은 어떻게 하고 합리로 하고 세부 결정은 점정으로 하고 드로우의 최종 모형은 위험 회피적 결정을 할 때는 점정 모형을 하는데 세신적인 결정을 할 때는 합리 모형을 해야 되는데 뭘 사용해서? 직관 통찰력을 사용해서 최적 상태로 가야 된다. 그래서 무슨 모형? 최적 모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다 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 알리슨 모형인데 한번 봅시다. 자, 교재 보시죠. 산출지향적 모형 체크. 이게 맨 끝에 행정학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결과가 산출이 옆에다 쓰세요.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를 보는 거는 행정학의 관점이고 정치학은 그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익집단들의 갈등과 타협이다 하면 과정 모형이죠. 그죠? 다시 결정의 산출이 합리적이냐 합리지 않느냐 누구? 행정학입니다. 됐습니다. 인지 모형과 합리 모형이 있습니다. 인지 모형 밑줄 사이버네틱스 휴리스틱 위에다 쓰세요. 제한된 합리성. 합리 모형 위에다가는 완전 합리성. 자,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에 있다는 관점하고 인간은 완전 합리라는 두 가지 관점이 대비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 이미 나와 있네요, 여러분. 자, 인간이 합리적 했으니까 여러분, 합리 모형은 인지 모형이 아니라 무슨 모형? 합리 모형이죠. 이게 내가 얘기했잖아. 마치 인공지능이 결정하는 거와 똑같죠. AI 알고리즘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알고리즘이라 그러고요. 여기는 사이버네틱스라 그럽니다. 사이버네틱스. 밑에 전백에 보시면 인지 모형 사이버네틱스 제한된 정보 밑줄 상황을 인지 해석하는 모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인간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해석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무슨 모형? 사이버네틱스입니다. 그럼 사이버네틱스는 여러분 뭐의 줄임말이냐면 고대 그리스어로 여러분 풍랑 속에서 배를 놓젓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풍랑 속에서 배를 놓으려면 어떻습니까? 일관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죠.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상황에 적응하면서 넘어간다는 것이죠. 자, 합리 모형 넘어가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다 했죠? 쭉쭉 넘어갑시다. 에치온이 들어오. 자, 나머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다 넘어가고요. 110페이지로 가시죠. 여기서 이제 잠깐만 하나 더 설명해야 되는데 요걸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의사결정은 개인 차원에서 혼자 여러분들이 점심에 뭐 먹을지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도 있지만 자, 여러분 여기 재밌습니다. 집단 차원. 자, 여러분 자,
3명, 5명, 10명, 30명 해볼게요. 자, 혼자 점심 메뉴 결정할 때는 금방 되죠? 3명까지는 조금만 시간 걸리겠지만 차이 안 나겠죠? 10명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조금의 어떤 시간이 걸리겠죠? 30명 정도면 정말 어떻습니까? 밥 먹는 시간에 반은 메뉴 결정하는데 소비되겠죠, 그죠? 그래, 갑시다. 그런데, 자, 갑니다.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이 30명이 응집성이 높아서 동일한 나이나 역사적 경험이나 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아마 선호도 되게 비슷한 확률이 많겠죠. 근데 이 30명이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야.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으면 응집성이 높을 수도 있고 중간 정도일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응집성이 너무 강하면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까요? 바로 집단사고라는 아주 나쁜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집단에 결국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쌍으로 구속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자 보세요. 그때 결정 내렸던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은 역사적 경험을 하고 인식을 한 다음에 외부 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까지 있으면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피그만 친구입니다. 강할 때는 우리가 봤던 합리모 형식으로 결정되고 중간 정도면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 단위들이 갈등과 타협을 합니다. 루즐리 커플. 루즐리 커플된 하위 단위들의 갈등과 타협. 약하면 바로 쓰레기통 모형이죠. 무슨 모형? 쓰레기통 모형.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고 그랬죠. 한번 자 해볼게요. 자, 여러분. 자, 106명입니다. 자, 여러분. 국민의힘에 106명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뭔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자 보세요. 106명이 너무나 어떤 응집성이 높아서 마치 몇 명처럼? 한 명처럼 결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106명이 진짜 어떻습니까? 완전히 도떼기 시장처럼 각자 모여있어 그냥 106명이 단순한 우연히 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것처럼 국힘의 의사결정 분석은 한탄파와 반탄파라는 이 그룹들 사이의 갈등과 타협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설명력이 높죠. 이렇게 보는 거는 조직을 하나의 합리모형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것 중에 여러분 극단적인 끝판왕이 있잖아요. 우리 유엔에서 우리나라는 몇 표예요? 근데 5,100만 명이 하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나 진짜? 근데 유엔에서는 그렇게 가정하잖아 사실. 그리 보면 억울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인도는 14억 명인데 표가 몇 표야? 한 표야. 우리는 그래도 5천만 명인데 한 표. 좀 덜 억울하긴 하다, 그지? 그 경우에는 응집상을 균일하게 보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보는 거. 이거 우리가 뭐라고 이거? 하위 단위들이 서로 갈등과 타협을 통해서 결정한다. 무슨 모형? 회사 모형입니다. 이게 이제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요 얘기까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갑니다. 이것도 시간 잘 놉니다. 여기 미국이 있으면 요 바로 밑에 있는 나라가 쿠바인 건 알죠? 쿠바가 여러분 1960년에 피델 카스트로 체 게바라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산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친미 정권인데 이렇게 이제 위주하고
미국이 투자한 것들을 전부 다 국유화하니까 이 쿠바가 미국이 당시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인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 바로 밑에 국가에 공산주의 국가에 있으니까 완전히 그죠 눈에 가시죠. 그래서 여기 뒤쪽으로 돌아서 피그만 우리 순천만 할 때 혹 들어간 데를 우리가 만이라 그러죠. 피그만에 미국 해병대하고 쿠바 탈출한 사람들을 묶어서 막 공격을 했는데 완전히 실패했어요. 엄청난 미국의 사건입니다. 피그만 침공이. 그때 제니스라는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가 이렇게 똑똑한 애들이 많다는 케네디 정부에서 왜 이렇게 실패한 정치 결정을 했을까 분석을 해봤는데 요때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초강경파들만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결정하는데 야 카스트로 얘들이 생각으로 전투력이 세지 않을까? 약간 집단의 응집상하고 다른 말 하면 어허 우리 김 의원 이제 집에 가서 손녀 보셔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배척을 시키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구성원이면 어떻게 하면 더 강경한 의견을 내세우기도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아주 재밌는 현상인데 자 온건파 7명에 강경파 3명 있어요. 그럼 투표를 하면 어떤 의사결정이 돼야 돼요? 온건하나니 계산돼야 되는데 무슨 위원회를 통해서 하면 초강경한 의견이 채택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 우리가 집단 극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집단 극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니스가 이 상황을 보고 피그만 침공의 실패는 집단의 응집성이 너무 높아서 문제정의, 목표 설정, 대안 탐사, 결과 예측에 실패한 현상. 무슨 사고? 집단 사고를 한 거야. 근데 요게 이제 그 문제가 이겁니다. 1년 지나고 카스트로도 사실 미국 공격 한 번 막았지만 언젠가는 공격 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 놈이 무슨 짓을 했냐면 구소련에 가서 다시 후르시초프 서기장한테 헤이요 우리 공산주의 이러면서 어떻게 핵미사일을 하나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핵미사일이 쉽고 옵니다. 핵미사일 딱 꽂으면 어떻습니까? 핵미사일은 비대칭 전력이죠. 핵은 있고 없고의 문제지 군사력이 얼마 이런 거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딱 가지고 오는데 중간에 딱 들켰어요. 그때 또 여전히 케네디 대통령은 정신 못 차리고 공습을 하거나 암살을 하거나 외교를 통해서 해결하거나 해상 봉쇄를 하거나 그때 대안이 이렇게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요 대안 중에 이때는 뭘 선택했냐면 해상 봉쇄를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쿠바를 미국 해군들이 에워싸니까 소련이 오다가 아 이거 부딪히면 큰일 나는 데서 돌아가서 성공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때 구성원하고 1년 전에 피그만 침공을 했을 때 구성원하고 지금 구성원하고 차이가 없어. 그 제니스가 놀라서 다시 분석을 해봤더니 제니스가 그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이 사람이 명명했냐면 데빌스 어드보케이트 악마의 대변자. 다시 뭐라고요? 악마의 대변자. 악마의 대변자. 이 악마의 대변자 기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잘 보세요. 제니스가 쿠바 미사일 위기 62년도에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는 그때 로버트 케네디라는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 형 정신 차려 1년 전에 그리 당하고 형 정신 그때도 케네디 대통령 공습하자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결정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정신 차려 그거 아니야 제대로 해 계속 쓴소리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보기에는 마치 뭐죠 악마의 대변자 같잖아. 그래서 집단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에서 무슨 기법?
악마의 대변자 기법이 엄청 유명합니다. 엄청 유명해요. 히스토리를 설명했는데 또 다른 사람은 이걸 가지고 알리슨이라는 사람은 알리슨 원. 이 사람은 특이하죠. 하나의 정책 사례에 세 가지 모형을 다 적용했어요. 여기는 알리슨 2. 여기는 알리슨 3입니다. 이 사람이 왜 세 가지 모형을 다 적용했냐 하면, 자, 알리슨 1은 합리적 모형이잖아요. 그죠? 합리적 모형. 그러면 이런 결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장 능률적이고 합리적 대안으로서 해상 봉쇄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세상에 여러분, 해군들이 3일인가 일주일 출전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 것 같아? 부딪히면 누구만 독박 써요? 해군들만 독박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군들은 그냥 위에서 보기도 하고 CIA는 그냥 뭐 먼 길에서 보니까 피해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리슨 1으로 쿠바 미사일 위기를 설명했더니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많아. 그러니까 해군하고 공군하고 CIA가 이제 해군이 출전 안 하니까 공군하고 해군이 야, 우리가 바로 뒤에서 봐줄 테니까 출전해. 서로 이제 공군, 해군, CIA라는 미국 전체도 아니고 케네디 대통령, CIA 국장, 로버트 케네디 개인도 아니고 중간 단위죠. 중간 단위의 여러 행위자들이 갈등과 타협을 통해서 조직 전체의 의사결정이 난다는 것이 알리슨 무슨 모형? 2 모형이에요. 그렇게 해서 설명했더니 또 설명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개인들의 파워게임. 파워게임의 결과. 다시 개인. 요건데 1, 2, 3는 자 보세요. 1, 2, 3는 주어만 보면 구분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해볼게요. 국힘 관점에서는 김땡땡 대표가 가장 좋다. 알리슨 무슨 모양? 1이죠. 조직 전체 관점에서. 이번에 누가 된 거는 찬탄파와 반탄파가 절묘하게 타협한 거다. 찬탄 반탄은 국회의원 개인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전체도 아닌 중간 수준의 변수죠. 그리고 안철수가 김문수한테 졌다. 김문수의 권력이 더 세기 때문에 이겼다. 개인의 파워게임으로 조직 전체의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거죠. 이거는 알리슨 3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 설명하고 한번 봅시다. 그래서 110페이지에 집단 응집성 동그라미. 극강한 무슨 사고? 집단 사고. 밑에다가 피그만 침공 쓰시고. 악마 대변자 쓰시고, 악마 대변자. 피그만 침공의 악마의 대변자. 강하면 유기체 합리 모형. 알리슨 1입니다. 조직 전체 관점이죠. 알리슨 중간은 연합체, 회사 모형입니다. 회사 모형. 느슨한 연계라고 쓰시고, 느슨한 연계, 갈등, 타협의 관점이고. 쓰레기통 모형은 우리 아시죠? 조직화된 무정부 쓰시고, 조직화된 무정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우연적인 의사결정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팔러틱스, 알리슨 3하고 요즘에는 구분하지 않고 씁니다. 자, 집단 회사 모형 별표. 만족 모형을 집단 차원의 적용 밑줄. 만족 모형을 집단 차원에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하위 단위들의 loosely coupled 밑줄, 조직을 하위 단위들의 연합체. 이해 안 되면 자 다시 뭐라고요? 위에다 쓰세요. 자, 들어봐 보세요. 자, 어떻게 어디 갔어? 지워버렸나? 여기, 지웠고. 자,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의사결정을 저는 어떻게 분석해요? 찬탄파와 반탄파로 구분한다, 그죠? 느슨하게 연계된 하위 단위들의 갈등 타협. 민주당도 그렇게 분석할 수 있죠. 민주당은 요즘에 어떻습니까? 정청래파와 박찬대파로 구분할 수도 있고, 다들 친명이라서 이제 친명과 비명으로 구분할 수가 없는데, 그죠? 하여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간 정도 영집성. 최고 관리자는 하위 단위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알았죠? 왜냐하면 하위 단위들이 느슨하게 연합되어 있었을 때 결정된다는 거죠. 자, 불문학준스, 불확실성의 회피의 불, 문제중심 탐색의 문, 조직의 학습의 학, 갈등의 준 해결의 준, SOP의 S를 우리가 S라고 했죠, 그죠? 다시 외웁시다. 불문학준스, 시작. 불문학준스, 불확실성 회피, 단기적 한류 밑줄, 이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하위 단위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단기적 한류를 하거나 환경과의 타협,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했잖아, 방금죠. 해군이 출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공군하고 CIA 사이에 뭐 했어요? 타협을 해서 만약 해군이 여러분 행사항공사 했는데 소련군하고 부딪혔을 때 아무런 뒷배가 없으면 자기들 출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누구하고? 공군하고 CIA한테 우리가 뭔 일 있으면 너희들이 바로 출동해줘야 된다는 뭐 타협을 통해서 우리가 혼자 벌어질 것 같은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해요. 장기적 한류가 아니라 무슨 한류? 단기적 한류. 이게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단기적 한류. 문제중심적 탐색. 여기 후보애들이 뭐 핵미사일을 가질지 이런 거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다가 A. 문제가 발생하면 탐색을 해요. B. 단순한 탐색을 하고 C. 탐색상의 편견이 있습니다. 조직의 학습. 권한 얘기고 갈등의 준해결. 자, 관련 집단의 요구가 모두 성취되기보다는 서로 나쁘지 않을 정도로 밑줄 타협점 밑줄. 갈등의 준해결이죠. 미봉책이죠. 미봉책. 됐습니다. 요거죠. 요게 전형적인 갈등의 준해결이죠. 그죠? 같이 출동해서 같이 해주면 좋잖아요. 그지?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해군 니들이 알아서 다 해라는 것도 아니죠. 어떤 식으로 미봉책이다? 사건 터지면 바로 출동해줄게라는 갈등의 준해결. 다시 뭐라고요? 갈등의 준해결. 자, SOP. 표준 운영 절차죠.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직 의사결정안 표준 의사결정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불문학준스. 다시 뭐라고요? 불문학준스. 됐습니다. 집단 의사결정에서 조직화된 무슨 쓰레기통 넘어갑시다. 112번, 112페이지, 112페이지. 자, 알리슨 모형, 쿠바 미사일 위기, 해상 봉쇄 밑줄. 1962년입니다. 2번이 시험 장입니다. 하나의 결정에 다양한 모형을 적용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세 모형이 정반합한 게 아니에요. 알았죠? 각각 현상을 설명하는 거지. A 모형과 B 모형이 반대고 C 모형이 절충점이다. 이거 아닙니다. 알았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리슨 1. 합리적 행위자 모형. 합리적 행위자 모형. 그래서 우리 C 보시면 끝에 국가 차원 밑줄. 국가 자체가 하나의 유기적 행위자로서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문정, 묵살, 대탐, 편리의 비평선으로 결정되면 레셔널 모형이고
알리슨 2는 루즐리 커플 나와 있죠? 방금 봤잖아요. SOP. 루즐리 커플 SOP는 앞에서 무슨 모형? 회사 모형이었죠. 그죠? 준독립적인 하위 단위들의 갈등과 타협. 준독립적인 하위 단위들의 갈등과 타협에 따라서 3번 반독립적인 하위 단위들이 기존 SOP에서 대안을 추출하고 다른 하위 단위들과 타협을 통해서 국가 전체의 의사결정된다. 아주 설명력이 높죠. 그죠? 알리슨 3는 조직은 집합체일 뿐이다. 참여자들의 목표가 매우 낮고 일관성도 없다. 개인들의 파워게임에 의해서 결정된다. 결국은 여러분 해상봉쇄가 선택된 거는 로버트 케네디가 케네디 대통령을 제압했기 때문이다. 알리슨 3. 이때는 알리슨 3가 되겠습니다. 3번의 끝에 보면 뭐와 유사하다? 쓰레기통 모형과 유사하다. 그죠? 됐습니다. 밑에 표 보시면 모델 1은 자 적용 계층에 보면 모든 계층, 모델 2는 하위 계층, 모델 3는 상위 계층. 요거 정도만 시험 나옵니다. 자, 집단사고. 자, 집단사고 갑시다. 집단사고. 제니시스 별표. 요거는 무슨 침공? 피그만 침공. 다시 제니시스 무슨 침공? 피그만 침공에서 우리가 제니시스가 주장했습니다. 자, 1961년 피그만 침공 실패 제니시스. 선행 조건은 1번이 무조건 그죠? 응집성이 높아요, 낮아요?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공정한 지도자의 부재, 의사결정의 절차적 규모. 와, 이거는 뭐 윤석열 그대로 보여준다, 그죠? 됐습니다. 심리 정상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자, 집단사고 결과는 필요 없습니다. 예방책에 거기 나와 있죠. 데블스 어드보케이트 나와 있죠. 데블스 어드보케이트. 집단사고 예방책 봅시다. 양걸 1번 공정한 지도자, 독립적인 하위 단위로 나누고 자유로운 제한, 다시 한번 재검토하거나 경쟁 집단과의 관계도 검토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집단 사고의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푸미제입니다. 푸미제. 우리 이제 지금은 이제 그림이 전자결제라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과장님, 국장님, 장관님 이렇게. 옛날에는 결제 서류가 내가 이제 결제할 사람이면 이 서류 들고 과장님한테 가요. 그럼 과장님 사인을 받고 또 누구한테 가고? 국장님한테 가서 사인 받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결제 방식 푸미제 됐습니다. 푸미제. 의회에서 두 번째 실무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상관의 검토 밑줄 푸미제입니다. 장점은 부하의 사기 참여 정진 2번 사전 조정 3번 결정과 집행과 유기적 연계. 밑에 부하들은 집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위에 결정하는 사람하고 연계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려서 행정 비능률 됐습니다. 2번 상관의 뜻대로 이게 기한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생각으로 부하의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없대요. 그죠?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책 결정이었는데 자, 문제집 잠깐만 펴봅시다. 168페이지 605번. 최근에 놓은 문제 중에 아주 제가 보기에는 좀 좋은데요. 갑니다. 앨리슨 모형 중 어느 것이냐? 1960년대 쿠바 미사 사태에서 미국은 해상봉쇄로 위기 극복, 정부의 각 부처 대표하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각자 선호하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대표자들은 여러 대안을 대하여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거쳤고 결국 해상봉쇄 결정했다. 이는 대통령이 사태 초기에 선호했던 국제적 공석과 다른 결정이었다. 물론 해상봉쇄가 위기를 해소하는 최선의 대안의 보장도 없고 부처에 따라서는 불만을 가진 대표자가 있다.
지금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걸 미국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면 알리슨 1이죠. 그리고 여러 부서들 사이에 여기는 공군, 해군, CIA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알리슨 2인데 지금 전부 다 개인적 관점에서 해석하죠. 답은 몇 번? 4번이죠. 그죠? 알리슨 3를 무슨 정치 모형? 관료 정치 모형 또는 팔러틱스라 그래서 무슨 모형? 정치 모형이라 하거든요. 정치 모형을 하기 때문에 또 구분 좀 해줘야 됩니다. 문제, 그죠? 괜찮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겠다. RS 모형은 여러분들이, 예, 됐습니다. 아주, 604번, 하나 더 풀어볼까요? 604번. 봤더니 또 작년 군무원 7급이네, 그죠? 알리슨 모형,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정보 정책을 예측하고 설명하기 합리 모형은 심리적, 정치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약점이 있다. 합리 모형 약점이니까 맞죠? 2번. 합리 모형의 대안은 조직 과정 모형과 관료 정치 모형을 제시하였다. 3번. 소련에 대한 미국의 쿠바 해상봉쇄 대응 사례를 통해서 했다. 맞죠? 4번. 분석가는 동일한 사건에서 현상의 동일한, 맞죠? 틀렸죠? 그래서 하나의 정책 결정에 여러 가지 모형을 적용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 그랬죠.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정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